제가 남편이 다니는 그 회사의 로비를 찾은 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험악했습니다. 밤새 세찬 비가 내렸고 태풍이 온다고 아침 뉴스에서 귀가 따갑도록 떠들어대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남편은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기가 막힐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 날씨에 정말 나가야 해요? 태풍이라잖아요. 여보, 나라도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지. 그리고 오늘 옥상 방수 점검이 있어서 꼭 해야 한대. 옥상 방수. 이런 날씨에 대표님 지시라잖아. 요즘 신입은 그런 것도 해야 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장영미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장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 석자를 밝히고 제 이야기를 꺼내려 하니 마음이 조금 무겁네요. 평생 교사라는 직업으로 살아왔습니다. 충청도 시골에서 국어를 가르쳤고 늘 책 속에서 답을 찾으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감정 표현도 서툰 편이라 아이들한테도 늘 엄격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그런 제가 가르쳤던 수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 마음 한켠에 오래도록 남아 있었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한도혁입니다. 지금까지도 제 가슴속 깊은 곳에 그 이름이 깊게 남아 있지요. 그 일이 일어난 건 제가 충청도 산골 마을로 발령받은 지 겨우 6개월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서울에서 평생 자란 제가 낯선 시골 마을에서 적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방과 후면 시내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버스도 하루에 2대뿐이고 학교 시간 지나면 마을은 곧장 어둠에 잠기곤 했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곳이 잠시 스쳐가는 근무지일 뿐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도혁이는 3학년 2반, 말수 적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눈빛도 늘 무겁고 웃는 법을 모르는 듯 했죠. 교과서 읽을 때도 입만 달싹거릴 뿐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처음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이 한둘인가요? 어디에나 꼭 그런 아이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도혁이가 연달아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처음엔 그냥 몸이 안 좋은가 보다 했지만 점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맡은 반의 아이가 수업도 시험도 내팽개치고 학교를 나오지 않으니 어른인 제가 움직여야 했죠. 학부모 연락망에 남겨진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는 이가 없었습니다. 연락처엔 조모라고만 적혀 있었고 그게 전부였지요. 결국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 폐가처럼 무너져가는 흙집 한 채가 도혁이의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니 굽은 허리의 할머니가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거칠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할머니는 숨소리마저 힘겨워 보였고 두 눈은 침침한 듯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시구나. 우리 도혁이 요새 학교를 못 가서 참 미안합니다. 할머니는 제 앞에 서서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 안은 한기가 가득했고 부엌엔 오래된 솥이 먼지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도혁이 말로는 많이 편찮으시다던데요. 허허허, 괜찮아요, 선생님. 그놈이 속을 썩이고 있는 거지 뭐.
그때 알았습니다. 도혁이는 아픈 할머니와 둘이서 생활하며 아무런 도움 없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도혁이는 어디 있나요? 며칠째 학교를 안 와서 걱정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방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무겁게 방을 밀고 들어갔지요. 그곳엔 이불 속에 숨어 있는 도혁이가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엔 피로가 잔뜩 묻어 있었죠. 한도혁,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학교 안 가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도혁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입술만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그냥 그 말투, 그 표정. 저도 모르게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냥 뭐냐고. 너 같은 애들 내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알아? 상황 탓 핑계 대지 말고 일어나. 지금이라도 따라와. 제가 도혁이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속으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비겁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도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었어요.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일하러 나갔어요. 말끝을 흐리는 아이를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었으니까요. 도박장? 불법 사설 도박장에선 아이들까지 심부름을 시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서 일하는 건데? 도박장, 쓰레기 치우고 심부름하고 100만 원 준다 해서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런 곳에 뛰어든 이유가 100만 원 때문이라니. 그만둬. 당장 나가. 그런 곳에 내가 갈 곳이 아니야. 안 돼요. 선생님, 할머니 수술비가 없어요. 저라도 벌어야 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꺼내 병원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지셨을 때 갔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의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데 보호자가 없어 곤란합니다. 수술비가 선납돼야 진행할 수 있어요. 제가 보호자로 서명했고 그 순간 제 모든 교사로서의 신념은 무너졌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나 급하게 130만 원이 필요해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냥 좀 도와줘요. 남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저는 그 지저분한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조폭 두목이라는 자를 만났고 저는 각서를 쓰고 도혁이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도혁이의 눈빛은 무너졌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지요. 내가 잘 되는 걸로 갚아라. 돈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그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혁이는 달라졌습니다. 고개를 들고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어요. 저는 퇴근 후에도 그 아이를 남겨 문제집을 풀게 했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봐줬지요. 그 아이는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는 그땐 아무도 몰랐지요. 그날 이후 도혁이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달랐고 자세도 달랐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는 시간에도 책상에 엎드리지 않았고 문제를 푸는 손이 부지런해졌습니다. 방과 후에도 남아서 문제집을 풀고 제가 가져다 준 참고서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제가 교무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지도 순찰을 돌 때면 늘 맨 앞자리에서 램프 불빛 아래 수학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봐,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줄 알았니? 이제야 학생 같아졌구나. 제가 웃으며 말하면 도혁이는 고개를 숙인 채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교사로서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아이는 매일이 전쟁이었겠지요. 병원에 누워 계신 할머니의 간병을 혼자 하면서 새벽까지 공부를 하던 그 아이의 어깨는 늘 무겁고 굳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도혁이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도혁이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 더욱 단단해졌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3학년이 끝날 무렵 도혁이는 서울의 명문 고등학교로 추천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입학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혁이는 그 소식을 들고 와서 웃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이제 더는 집에 안 계세요. 그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더 냉혹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응급 상황을 넘기셨지만 이번에는 어렵겠어요. 그렇게 의사의 말대로 할머니는 차가운 겨울 아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도혁이는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고 가는 그 긴 시간에도 흔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한쪽 구석에 서서 그저 꼿꼿하게 고개만 숙인 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도 머뭇거리다가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도혁아,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단단하던 아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마치 오래 참았던 댐이 무너져 내리듯 도혁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혼자예요. 저 혼자 남았어요. 아이의 몸이 얼마나 작고 가녀린지, 그 품에 안긴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는지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도혁아,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선생님이 있잖니. 언제든 힘들면 찾아와. 제가 그의 등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도 울컥했습니다. 그런 아픔을 어린아이가 견뎌야 한다니. 그게 세상이란 걸 아이에게 너무 일찍 알려준 것 같아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도혁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명절 때나 방학 때 학교로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저 이제 컴퓨터 동아리 들어갔어요. 혼자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짧게 하고는 얼른 돌아가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빈도는 점점 줄어들었고 도혁이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편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긴 편지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혁이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가끔 신문에서 벤처 기업 성공 기사들 사이에 한도혁이라는 이름을 볼 때 혹시 그 아이일까, 설마 아닐까 혼자 마음속으로 물음을 던지며 그 이름을 조용히 마음속에 접어둘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은퇴 이후에 제가 사는 인생이 이렇게 휘청거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영미라는 이름 석자가 가벼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어 교사로 평생을 바르게 살아왔다고 자부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은퇴하고 나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평생 쌓아왔던 자부심이며 존엄이며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고 말았지요. 그 시작은 오민석, 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오민석, 대기업 상무였던 남편이었습니다. 상무까지 승진만 30년 걸렸던 남자였습니다. 늘 정장에 구두를 반짝이던 남편이었죠. 그런 사람이 은퇴 후 집에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아들놈의 사업 실패,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설치던 그놈의 바람에 남편이 보증까지 섰고 결국 남은 건 이자만 쌓여가는 빚더미였습니다. 노후 자금이란 건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 한다. 집이라도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시작된 경비일이었지요.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정장 대신 남색 제복, 구두 대신 고무 신발. 하지만 남편은 꾹 참고 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도 제가 더 할 말이 없었지요. 아들의 빚까지 책임져야 하는 노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그마저도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새로 다니기 시작한 회사는 테크넥스라는 IT 기업이었습니다. 그곳의 경비는 겉보기엔 깔끔했지만 알고 보니 속은 썩어 문드러진 조직이었죠. 신입이라는 이유로, 나이든 사람이라는 이유로 남편에게만 뒤처진 자비를 떠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뒷담화를 넘어서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저 노인네 상무 출신이라더니 뻥이지 뭐. 68살짜리가 경비라니 진짜 웃기지 않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못 참겠더군요. 저는 남편의 일하는 회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지하 문서 창고에서 허리를 굽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죠. 경비 업무는 로비 관리가 전부라더니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해야 해? 이건 경비가 아니라 자벽부잖아. 영미야, 여긴 신입은 원래 이런 거 한다네? 내가 나이 많으니 그냥 참고 해야지. 참고. 당신이 왜? 이 나이에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가 아니면 우리 집이 위험하잖아. 아들의 빚이자만 해도 매달 몇백이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놈 얼굴만 떠올리면 속에서 천불이 치솟았지만 그놈이 어디 있나요? 연락도 끊어버렸지요. 남편만 이렇게 굽히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책장 깊숙이 넣어둔 옛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마음 한켠이 계속 걸렸거든요.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 이름이 한도혁이라는 걸 듣고 그 이름이 낯익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으니까요. 앨범 속 먼지를 털어가며 한 장 한 장 넘기다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90년대 충청도 산골 마을 중학교 3학년 2반 단체 사진. 맨 뒷줄 까무잡잡한 얼굴에 늘 눈을 내리깔고 있던 한 아이. 한도혁? 그 아이였어요. 사진 옆에는 제가 직접 적어둔 생활기록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수학 상위권, 결석 잦음, 생활지도요. 그때 그 아이가 지금 남편이 일하는 회사 대표가 되었다니 세상 참 우습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스탠드 불 아래에서 한숨도 못 자고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은 이 앨범을 남편에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렇게 마주하게 될 줄 몰랐던 제자. 그 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회사의 대표라니. 기억을 더듬을수록 도혁이라는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그 한도혁이라면 그때 내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 과연 남아있기는 했던 걸까요? 제 머릿속에선 끝없이 그런 물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내일 직접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겠죠. 제가 남편이 다니는 그 회사의 로비를 찾은 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날씨는 험악했습니다. 밤새 세찬 비가 내렸고 태풍이 온다고 아침 뉴스에서 귀가 따갑도록 떠들어대던 날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날씨에도 남편은 새벽부터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기가 막힐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 날씨에 정말 나가야 해요? 태풍이라잖아요. 여보, 나라도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하지. 그리고 오늘 옥상 방수 점검이 있어서 꼭 해야 한대. 옥상 방수. 이런 날씨에 대표님 지시라잖아. 요즘 신입은 그런 것도 해야 해. 남편의 대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68살짜리 신입이라니. 말이 되나요? 그 말을 남편 입에서 듣고 있자니 제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남편 몰래 도시락 가방에 김밥과 유부초밥, 따뜻한 보리차를 싸서 회사로 향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표 한도혁? 그 아이가 맞다면, 그렇다면 이 모든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빗발은 더 거세졌습니다. 우산을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바람이 우산을 뒤집어 버렸고 저는 몸 하나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빗물 속에서 헛디뎠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이미 제 옷과 신발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경비실에서 젊은 경비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민석 씨 어디 계세요? 옥상요. 태풍 대비 점검 올라가셨어요. 옥상. 이런 날씨에 대표님 지시라니까요. 근데 외부인은 출입 안 됩니다. 그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무시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가 옥상 문을 열자 빗줄기가 칼날처럼 얼굴을 때렸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경고판이 눈에 들어왔지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멀리서 방수포를 붙들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비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남편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는지 방수포를 꽉 움켜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운 옥상을 조심히 걸어가 남편의 옆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날씨에 남편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여보, 왜 여기까지 올라왔어? 위험해. 당신이 더 위험하잖아요. 내려가요.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쓴 남자가 옥상 문을 열고 등장했습니다. 그 우산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고 제 눈과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눈, 그 턱선, 그 얼굴, 한도혁? 제자가 맞았습니다. 오경비,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움찔하며 그를 돌아봤고 그 바람에 방수포가 날리며 남편을 때렸습니다. 남편이 균형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여보, 남편의 이마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살짝 부딪혔어? 남편은 애써 웃으려 했지만 그의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도혁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산 아래에서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도혁? 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나? 내가 널 어떻게 구했는지.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산을 꽉 쥔 채 입술만 달싹였죠. 내가 내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선생님,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분이 선생님 남편이셨군요. 그래. 그리고 이런 날씨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부리는 게 내가 배운 경영이니?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업무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도 해야 하는 일이고, 업무. 그럼 젊은 놈들 다 로비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나이 든 신입만 옥상에 세우는 것도 업무야? 장비도 없이? 한도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건 총무팀에서 몰랐다고? 내 회사의 대표가 몰랐다고? 내가 그렇게 냉정해져서 얻은 게 뭐야? 사람을 내 아픈 과거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하는 게 내가 원한 성공이야?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 예전에 그 병상 앞에서 울던 한도혁이 있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임원회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봤습니다. 회의는 미루겠습니다. 내일로. 여직원은 당황한 듯 물러났습니다. 그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 잘 되는 걸로 갚으라고 했는데, 저는 잘못된 걸로 갚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비와 섞여 구분조차 어려웠습니다. 제가 다시 잘 되는 걸로 갚겠습니다. 선생님,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 순간 옥상 위의 세찬 비바람도 우리 셋의 시간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이어지는 찰나였지요.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지만 어제의 거센 비바람은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남편 오민석은 이마에 붕대를 감은 채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이틀은 쉬라고 했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여보, 오늘은 제가 같이 갈게요. 남편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하러? 내가 할 일이 생겼거든요. 한도혁 대표 만나야 해요.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어제 옥상에서의 일 때문이라는 걸 남편도 눈치챈 모양이었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의 얼굴에 굳은 결의 같은 게 비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회사로 향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섰을 때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에도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서자 젊은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오 선생님, 대표님께서 바로 올라오시래요. 그리고 오늘은 내근만 하시랍니다. 외부 점검은 금지래요.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작은 배려 하나에 남편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저는 더 가슴 아팠습니다. 평생 일만 하면서도 이렇게 작은 존중 하나가 그에게 위안이 되다니.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표실 앞에서 기다리던 비서는 우리를 안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어제 일로 여러 회의를 소집하셨고 회사 내부도 오늘부터 크게 변할 거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은 어제 옥상에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냉정하던 그 눈빛 대신 어딘가 어색하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저와 남편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 선생님,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오늘부터 회사가 달라질 겁니다. 우선 경비팀부터.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경비팀 업무 분장, 안전관리 개선안, 복지 확대, 근무 환경 개선. 눈을 의심할 정도로 촘촘히 작성된 문서였습니다. 경비팀 전용 휴게실, 개인 락커, 그리고 업무 외 강제 작업 금지, 오늘 아침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한도혁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선생님, 경비팀 자문위원직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개선이 필요한 것, 직접 보고 의견 주십시오.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자문위원이라니? 아닙니다. 오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제 욕심이지만 꼭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때 상무까지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직책 하나에 다시 존중받는 느낌을 받은 겁니다. 제 가슴도 찢어질 듯 저려왔습니다. 그리고 한도혁이 조용히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장영미 선생님의 이름으로요. 한부모 가정 출신 아이들, 할머니와 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입니다.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학재단 이름은 장영미 선생님의 이름을 따라 붙이겠습니다. 한도혁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 제대로 갚고 싶습니다. 그저 부자가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잘 되는 거라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의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따뜻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존중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회사의 변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이 경비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실엔 새 책상과 의자가 들어왔고 남편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붙은 작은 사무실도 생겼습니다. 한도혁은 매일 아침 경비실에 들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직원들에게도 충격이었겠죠. 그 냉혹했던 대표가 이렇게 바뀌다니. 한도혁은 진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장학재단 첫 발족식 날 꼭 오셔야 합니다. 처음 선발된 장학생들도 만나주세요. 그 아이들은 저와 같을 겁니다. 선생님께서 또 다른 도혁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자의 성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정한 회복을 지켜보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정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겠다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장영미 장학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첫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출신의 대학생 10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도서관 건물은 충청도 작은 시골 마을에 조용히 지어졌고 그곳엔 책뿐 아니라 컴퓨터실, 상담실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도혁 대표가 직접 기획하고 자신의 사비로 진행했다 했습니다. 발대식 날 대강당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무대 한쪽에는 사람은 잘 되는 걸로 은혜를 갚아야 한다라는 문구가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이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객석 맨 앞줄 남편 오민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던 과거의 남자가 아니라 경험과 존중을 다시 얻은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오른 한도혁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조차 무겁고 깊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평생 간직했던 빚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이분이 제가 중학생 시절 도박장 심부름하던 저를 그 어둠 속에서 손을 잡아 끌어내 주신 은인 장영미 선생님이십니다. 강당 안에 울리는 박수 소리. 남편이 제일 크게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작아져 버린 남편이 다시 세상에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저 이제야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잘 되는 걸로 갚아라의 진짜 의미를요. 부자가 되는 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진짜 잘 되는 거라는 거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내려와 저를 무대 위로 부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자리에서 그 은혜의 시작이신 분을 모시겠습니다. 조명이 제게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자였던 그 아이의 눈빛 속에 그때 저를 향해 울던 순수한 아이의 눈이 살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저는 그저 제자 한 명을 구한 것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를 손 내미는 건 선생님으로서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이렇게 돌아와 은혜를 갚는 걸 보니 마음이 뜨겁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 받은 은혜는 잘 되는 걸로 갚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으로요. 강당 안은 숨죽인 듯 조용했고 한부모, 조부모 가정 출신 장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30년 전 그 아이 한도혁을 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남편과 저는 테라스에 섰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붉게 지고 있었고 하늘은 한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여보, 당신 오늘 정말 멋졌어?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더 멋져요. 경비원에서 자문위원까지 당신이야말로 다시 존중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나 이제 알 것 같아. 나이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그래요. 우리는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 누군가의 길잡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한도혁이 테라스로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종종 찾아뵈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도서관도 가야 하고 재단 일도 봐야지. 그의 얼굴엔 예전과 다른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차가웠던 대표의 얼굴이 아니라 도덕성이라는 단어조차 잊고 살아온 비즈니스맨의 얼굴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진짜 어른의 얼굴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는 정말 제대로 잘 되는 걸로 갚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거면 충분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은 언제든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였네. 그 아이가 보여줬잖아. 응.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도혁이를 만날 수도 있겠지. 그때도 똑같이 손 내밀어 주자고. 창밖으로 늦가을의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저는 또 다른 희망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결국 그렇게 서로 손을 내밀고 넘어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잘 되는 걸로 은혜를 갚는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강민호는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네 마네해서 불안하다면서요. 둘째 강현도는 사업하고 싶다며 돈 빌려달라더니 1년도 안 돼서 문 닫고도 엄마 미안해요 한마디로 끝이었습니다. 막내 강준서는 그래도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놈도 유학 간답시고 남은 노후 자금까지 다 긁어갔습니다. 결국 1년도 못 가서 짐 싸들고 돌아오더니 지금은 우리 집에 처박혀서 취업도 안 하고 눈치만 줍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하는데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래, 내 새끼니까. 이번만 도와주자 이런 미련을 떨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요, 그 미련이 어느 순간 저희 부부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뿐이었으니까요. 이젠 생활비는 당연히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 줄 압니다. 자동차세도 손주 학원비도 조리원비까지. 저희 부부 통장은 놈들한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ATM 취급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정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정자입니다. 제 나이를 말하면 제 얼굴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은 남들 보기엔 평범하고 고리타분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하루하루가 치열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아무것도 없이 도시로 올라왔고 아무 연고도 없이 발붙인 곳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네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세 아들을 키우며 산 세월만 따져도 30해가 훌쩍 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뭘 위해 살았냐고요? 당연히 자식들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제가 먹고 싶은 것, 제가 쉬고 싶은 시간. 그런 건 애초에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들놈들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고 좋은 학원 하나 더 보내주고 새 운동화 하나 더 사주려고 남편 이찬수와 둘이 아등바등 벌었습니다. 아들놈들 잘 키워서 나중에 허리 펼 날만 꿈꿨죠. 그래서 저희 부부는 쉬는 날도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사 현장 돌며 허리 나갈 만큼 일했고 저는 새벽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하다가 저녁이면 청소까지 뛰었어요. 그렇게 번 돈 한 푼 두 푼을 10원까지 모아서 아들놈들 입학금, 등록금, 학원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땐 그게 부모로서 당연한 거라 믿었으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평생 모아둔 게 뭐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제 통장엔 남은 게 없습니다. 남편도 허리 수술 받고 일 못한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사느라 저희 부부는 그 흔한 해외여행 한 번, 부부끼리 영화관 데이트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아, 아니네요. 그나마 신혼 초 영화관에서 본 거 하나 있었네요. 그땐 남편이 손잡고 팝콘 사주며 웃던 얼굴이 떠오르네요. 지금이요? 그런 얼굴 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부부끼리 말도 점점 줄고 아침이면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우리 둘만 남겨진 이 집이 너무 커서 울리는 소리도 어쩐지 싸늘합니다. 근데요, 그런 저희를 아들놈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마치 그동안 저희가 해준 게 당연했다는 듯 눈빛 하나 깜빡이지 않고 돈 얘기를 꺼냅니다. 첫째 강민호는 결혼하자마자 집 한 채 사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값이 오르네 마네해서 불안하다면서요. 그래서 결국 첫째 강민호에게 집 한 채를 사줬습니다. 시골서 올라온 저 같은 여자가 감히 집을 사줄 수 있었던 건 남편이 평생 허리 휘며 모은 퇴직금, 제가 오밤중까지 청소 돌고 나서도 남편과 쌈짓돈처럼 숨겨놓은 적금, 그걸 다 털었으니까 가능했죠. 집값 오르는 걸 막을 순 없었지만 우리 민호가 남들 눈치 안 보고 장가 가려면 그래도 부모가 해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집,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아담하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신혼집으로는 아까울 것 없었습니다. 민호와 그 여자의 민지도 처음엔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시작해요. 우리 평생 효도할게요. 그 입에 발린 말들이요. 그땐 그 말 한마디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지 그 애들 입에서 효도라는 말만 들려도 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다였어요. 그 말을 들은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집 사준 뒤로 그놈 집 문턱 밟기가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명절에도 못 오겠다고, 민지가 피곤하다고, 아기가 열이 있다고, 핑계만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민호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이랑 손주 먹이려고 사탕 고구마도 한 봉지 사고 된장찌개 거리도 챙겨 들고 큰 맘 먹고 그놈네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데 안에서 TV 소리, 애 울음소리 다 들리더군요. 누가 봐도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다시 전화를 했죠. 민호야, 엄마야, 문 열어봐라. 한참 후에 들려온 그놈 목소리. 참 살면서 그렇게 싸늘한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안 돼. 민지가 요즘 좀 예민하고 집도 정리 안 됐고 미리 말했어야지. 그 말에요. 제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이 집 엄마가 사준 거야. 내가 문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집이냐? 그놈 당당하게 이러더군요. 엄마, 이제는 저희 집이에요. 엄마 마음 알겠는데 다음에 좀 미리 연락하고 와. 그 말이 제 가슴팍에 돌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집, 제가 피땀 흘려 산 그 집,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이젠 저를 문 앞에서 남처럼 돌려 세우는 그 집, 비닐봉지 안에 있던 멸치볶음, 고구마, 그날 그거 다 안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현관문 안에서는 아이 울음소리, 민지의 웃음소리, TV 소리가 넘쳤지만 그 문 밖에 선 저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힘도 없어져서 두 손으로 봉지 들고 터벅터벅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남편 이찬수한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삼켰습니다. 삼킨 게 목에 걸려서 밤새 속이 쓰리고 눈물이 나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저를 빤히 보더니 묻더군요. 정자야, 민호네 집 갔다 왔냐?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아 담배만 연달아 피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호 집 앞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안 했고 명절에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문전박대 당하느니 그냥 조용히 내 밥상 앞에 앉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랑 둘이 고등어 한 마리 구워 먹고 된장찌개 끓이는 게 훨씬 편하고 덜 서러웠습니다. 민호? 그놈이 효도라는 말.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놈 집 현관 앞. 제 마음 한 구석에서 그 집은 이제 제게 철문으로 굳어버린 감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날 제 속에서 강민호라는 놈은 제 아들이 아니라 남의 집 아저씨로 바뀌어 갔습니다. 눈물도 한숨도 이젠 사치라는 걸 그때서야 배웠습니다. 기대 안 하면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강민호에게 집 한 채 사줘놓고도 현관 앞에서 문전박대당했던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서는 큰 놈은 지워졌습니다. 이제 둘째만이라도 엄마 마음 알아주길 바랐죠. 둘째 현우는 그래도 어릴 적부터 손이 빠르고 사람들하고도 금방 친해지는 성격이라 딱히 공부 욕심은 없었지만 기계 돌리고 손으로 만지는 일은 누구보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이 군대 갔다 와서 카센터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도 남편도 반대 안 했습니다. 우리 둘째 그래도 속 깊고 엄마한테만큼은 고마운 줄 아는 아들이라 믿었거든요. 근데요, 믿음이라는 게 참 허무하게 깨지더군요. 그때도 집안 통장은 말라붙어 있었고 남편 퇴직금도 이미 큰 놈 결혼할 때 다 들어간 상태였어요. 그렇다고 현우한테 미안하다고 못해주겠다고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그놈이 겨우 용기 내서 엄마, 나도 이번엔 해보고 싶어요. 그 말 했을 때 저는 그냥 눈 질끈 감고 남편 몰래 보험 2개 해지했습니다. 퇴직연금 일부까지 빼서 딱 1억 모아서 놈한테 줬죠. 현우야, 이거 진짜 엄마 아빠 마지막이야. 엄마는 너 믿는다. 이번만은 잘 해보자. 그렇게 저는 마지막이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어쩌면 잘 되기만 하면 엄마한테 밥 한 번 사주겠지. 그런 헛된 기대를 했습니다. 현우는 카센터를 차렸습니다. 이번엔 진짜 자신 있다고 밤낮 없이 일하더군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애가 몸도 까맣게 타고 손에 기름때 묻히고 그래도 웃으면서 엄마, 나 드디어 처음 정산해봤어. 하면서 고기 한 근 사왔을 때 그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그런 시간도 1년도 못 가더군요. 코로나니 불황이니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카센터 매출이 떨어진다고 하소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믿었습니다. 현우야, 괜찮다. 시간 걸려도 너는 잘 해낼 거야. 근데 그놈이 어느 날 갑자기 카센터 간판 내렸더군요.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이요. 그 사실을 아는 것도 동네 사람들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님 현우 가게 문 닫으셨더라. 그 말 듣고 저는 며칠 동안 현우 연락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 오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너 가게 문 닫았다며? 그놈 처음엔 어버버 하더니 이러더군요. 엄마, 나 진짜 이번엔 될 줄 알았어.
미안해. 딱 그 두 마디였습니다. 미안해. 될 줄 알았어. 그 한마디에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이찬수도 저한테 뭐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루 한가운데 앉아서 둘이 말없이 빈 그릇만 바라봤습니다. 제 속에서 현우라는 놈도 그날 이후 내 아들이 아닌 듯 하나의 이름표만 남았습니다. 그놈이 그 뒤로 엄마 미안하다는 말 한 번 더 했냐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놈은 그날 이후로 엄마한테 무슨 빚진 사람처럼 피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준 돈 1억이요? 아예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계약서라도 쓰고 차용증이라도 썼겠죠. 근데 엄마라는 이름으로 준 돈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돈이었나 봅니다. 받아놓고 아무런 책임도 미안함도 없는 돈. 그놈이 나중에 둘째 아이 낳고 조리원비 300만 원도 또 엄마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을 땐 제 속이 이미 바닥까지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놈 목소리 듣는 것조차 이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 저 혼자 은행 가서 잔고 찍어봤어요. 통장엔 딱 관리비 밀릴 만큼 남아있더군요. 그래도 아들 낳았다는 그 말에 어찌 손 놔버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 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있는 돈 탈탈 털어서 200만 원 보내줬습니다. 100만 원 못 보내줘서 속이 미안하다고 제가 오히려 죄인처럼 미안하다 했어요. 그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딱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그 말 남기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연락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속에서는 현우라는 이름도 민호랑 나란히 죽은 이름처럼 흐려졌습니다. 막내 강준서는 그래도 정이 많은 줄 알았는데 그놈도 유학 간답시고 남은 노후자금까지 다 긁어갔습니다. 결국 1년도 못 가서 짐 싸들고 돌아오더니 지금은 우리 집에 처박혀서 취업도 안 하고 눈치만 줍니다. 이쯤 되면 사람이라면 깨달아야 하는데 저도 참 바보 같았던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래, 내 새끼니까. 이번만 도와주자 이런 미련을 떨치지 못했으니까요. 근데요, 그 미련이 어느 순간 저희 부부를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다 퍼줬는데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더 많은 요구뿐이었으니까요. 이젠 생활비는 당연히 부모가 보태줘야 하는 줄 압니다. 자동차세도 손주 학원비도 조리원비까지. 저희 부부 통장은 놈들한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ATM 취급이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는 아무 말 못하고 참고만 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 없고 저는 그저 냉장고 앞에서 혼자 밥 짓고 국 끓이며 울적한 마음만 삼켰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 앞에 앉아 남편 얼굴을 보는데 이 사람이 예전처럼 웃지 않더라고요. 웃음은커녕 밥 한 숟갈 떠도 힘겨운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한테 다 줬는데 남은 게 뭐야? 그 한마디에 제 속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희 둘 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텅 빈 거실에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죠. 이렇게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다간 우리 둘 다 병들겠다. 그렇게 제가 먼저 남편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이제 다 내려놓자. 우리도 좀 살아보자. 그 말을 하고 나니 숨이 트였습니다. 여보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요. 그날 이후 저희 둘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퍼주는 인생이 아니라 거짓이라도 가난한 척하고 놈들에게서 벗어나기로요. 그게 거짓이 아니라 저희의 진짜 현실이라는 걸 놈들이 깨닫게 만들려고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 이찬수는 밤마다 거실 식탁에 앉아 오래도록 말을 아꼈습니다. 말이 필요 없을 만큼 피로하고 한숨만 나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자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 이제는 우리도 연극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그 말에 남편도 씁쓸히 웃었습니다. 그 연극이 아니라면 당신 말대로 우린 이대로 병들어 죽을 거야. 그렇게 저희 부부는 연극 무대에 오르듯 계획을 짰습니다.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지만 그걸 최대한 비참하게 포장하기로 했습니다. 아들놈들 앞에서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가난한 부모 노릇을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숨겨놓은 적금 통장도 몽땅 해약해서 전세 보증금만 겨우 챙겼고 등기부 등본까지 다시 뽑아 그놈들 앞에 내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남은 건 오직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저는 큰아들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좀 급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번 주말에 좀 와줄래? 무슨 일인데요? 이번 주 저희 애들 학원 스케줄도 빡빡한데. 그냥 엄마, 아빠 얘기 좀 하려고. 알겠어요. 최대한 가볼게요. 강민호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바쁜 척, 쓸데없는 척, 귀찮은 척. 막내 강준서에게도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또 뭐해요? 회사가 지금 정신 없어서요. 잠깐만 와줘. 형도 오기로 했어. 알겠어요.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그 주말 새 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분위기부터 싸늘했습니다. 누구 하나 웃는 얼굴이 없었고 막내는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 엄마랑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다. 처음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얼굴들이 멍해졌고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집은요? 그 집 대출에 밀려서 이미 정리했다. 통장도 다 털었고 지금은 진짜 남은 게 없다. 그 순간 공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첫째 강민호가 제일 먼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도 당황스럽죠? 당황스러울 거 없다. 그냥 앞으로 매달 생활비 좀 보태줘라. 생활비요? 응, 니들 셋이 30만 원씩만 줘도 우리가 버틸 수 있어. 그때 막내 강준서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저 지금 일도 불안정하고 진짜 힘들어요. 둘째 강현도는 아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놈은 항상 계산이 빠른 놈입니다. 생활비를 준다는 말이 손해인지 이익인지 머릿속에서 재고 있었던 거겠죠. 결국 아무도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이번 달은 좀 빠듯해서요. 다음 달에 봐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연극 첫 무대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아니, 오히려 침묵이 그 어떤 대사보다 아프게 꽂혔습니다. 아들놈들은 핑계만 늘어놓고는 나가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자야, 이게 답이었어? 맞아. 당신, 이제는 확실히 알겠지? 저놈들은 우리 필요 없어. 그 말을 하고 나니 웃음이 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낡은 등기부 등본을 찢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놈들 걱정하던 집도 통장도 다 놔버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거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산 엄마의 얼굴이 아니라 뒷모습만 쫓다 결국 벽에 부딪힌 여자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야겠다고, 이제는 나도 나를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먼저 큰 놈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은 끓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말했던 생활비 말인데 다시 얘기해야겠다. 엄마, 우리 이번 달 진짜 빠듯하다니까요. 저희도 대출금에 애들 학원비까지 감당이 안 돼요. 그래? 그럼 이 집 말인데 아직 내 명의로 돼 있어. 팔기 전에 너한테 마지막으로 묻는 거야. 생활비 30만 원 못 내겠다면 이 집 그냥 부동산에 내놓을 거다. 강민호는 당황한 듯 말이 없더니 이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일단 이번 달은 어떻게 해볼게요. 다음은 둘째 강현도였습니다. 그놈한테는 목소리부터 단단히 바꿨습니다. 현우야, 너 그때 창업할 때 엄마가 1억 넘게 도와준 거 기억하지? 그 돈 아직 너한테 빚이다. 이자도 안 받을 테니까 생활비로 갚아. 매달 30씩. 너 그 정도 못하겠다는 건 아니지? 강현도는 기침 한 번 하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산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강준서. 그놈은 제일 말이 많지만 제일 책임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유학까지 보내달라고 해서 남편이랑 둘이 노후자금까지 털어보낸 놈이니까요. 준서야, 너 유학 갈 때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돈 마련했는지 기억하지? 그때 생활비까지 보태준 거 다 합치면 7천 넘는다. 지금 와서 하나하나 따지기 싫다. 매달 30만 원, 네 몫이다. 네가 정 못하겠으면 내가 전에 너 등록해준 영어학원에 찾아가서 강사들한테라도 물어봐야겠어. 너 그거 원하니? 준서는 아예 말을 잃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하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그날 저녁 남편 이찬수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겨우 시작한 거라고.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받아낼 수 있는 것도 받아내고 우리 인생도 다시 살아보겠다고.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오는 날 저는 처음으로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셨습니다. 그 맛이 그렇게 쓰면서도 시원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작은 전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 집은 작고 조용했고 겨우 2칸짜리 방에 작은 부엌과 햇살 잘 드는 창이 전부였습니다. 짐 싸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도망이 아니라 귀환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 둘만의 공간이니까요. 아들놈들에게는 이사했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놈들도 연락 한 통 없었으니까요. 정적은 오히려 평화였습니다. 첫째 강민호에게서 온 문자 한 줄이 그나마 유일한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진짜 계속 30만 원씩 보내드려야 해요?
저희 힘들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차가운 칼날보다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문자 보며 남편과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은 쉽게 안 바뀌는구나 싶었습니다. 안 보내면 집 팔아버린다고 다시 으름장을 놓고는 그날부터 놈들 전화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받아도 소용없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부부의 진짜 연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새집에 들어온 첫날, 저와 이찬수는 마치 이삿짐 센터 직원처럼 무표정하게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2칸, 작은 부엌에 햇살만이 유일하게 풍족한 집이었죠. 손때 묻은 낡은 가구 몇 개와 그릇 몇 개, 그리고 제 나이를 대신하는 검은 전기밥솥이 구석에 놓였습니다. 남편은 혼자 거실 구석에 앉아 묵묵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저도 피곤해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이삿짐 냄새가 채 빠지지 않은 방 안은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여보와 저는 각자 숟가락 하나씩만 꺼내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도 고작 김치 한 접시, 냉동실에서 꺼낸 오징어젓 조금. 그런데요, 그 밥맛이 그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애들 걱정, 손주 걱정, 며느리 눈치 없이 그냥 둘이서 앉아 먹는 밥. 처음엔 어색해서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 정막이 깔렸고 휴대폰도 조용했습니다. 아들놈들이 연락 한 번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커튼을 젖히고 햇살을 마주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놈들이 문 열고 들어올까, 며느리가 뭐라 할까 조마조마했을 텐데, 이젠 그런 걱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동네 복지관 요리 강좌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창피했죠.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 혼자만 낯설어 서투른 손으로 칼질을 했습니다. 근데요, 수업이 끝나고 칭찬을 받으니까 왠지 속이 뜨뜻해지더군요. 어머님, 손질 잘하시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여보도 놀랐는지 그날 저녁 제가 만든 두부조림을 먹으면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자야, 이거 내가 했어? 응, 복지관에서 배웠어. 맛있네. 너 원래 이런 요리도 할 줄 알았냐? 당신, 나 몰랐던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 말에 남편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렇게 오랜만일 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앞 작은 카페에도 혼자 가보기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가 볼까, 돈 아깝다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라떼 한 잔이 맛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30분 넘게 앉아 있는데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없고 며느리 카톡도 없고 오로지 제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저만이 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여유라는 거구나.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은 노트에 오늘 먹은 커피 맛을 적어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보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당신, 나 오늘 카페 갔다 왔어. 혼자서.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혼자서? 그랬어? 응, 아무도 내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나한테 커피 한 잔 사준 거야.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그동안 당신도 참았던 시간이 묻어 있었겠죠. 시간이 지나자 여보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말했습니다. 정자야, 우리 산책 갈까? 산책. 당신이 먼저 걷자고 하다니. 이 동네 공원이 좋더라. 별이 잘 보여.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길을 걸었습니다. 예전엔 돈 벌러 뛰느라 손 한 번 잡을 틈도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별빛 아래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애들 얘기 금지. 그래, 좋아. 우리 얘기만 하자. 우리 둘만. 그 말이 그렇게 편하고 가슴이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이젠 더 이상 아들놈들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 어쩌다 문자가 와도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돈 얘기일 거고 무슨 부탁일 게 뻔하니까요. 대신 저는 매일 시장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걸 샀습니다. 갖고 싶던 자주색 이불도 새로 샀습니다. 왜 갑자기 이불을 새로 사? 갖고 싶어서. 그래? 잘했다. 그 말 처음 듣는다. 당신 입에서.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상한 말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동안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모두 미뤄두고 산 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여보와 저는 이제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살을 마주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어쩐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고요함이 이렇게 사람을 위로하는구나. 이제야 진짜 우리 둘만의 인생이 시작된 거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60년도 넘게 걸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는 거울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자, 잘했어. 이제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이 제 입에서 그렇게 담담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정리한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새 집의 조용함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이젠 이 집의 모든 것이 저희 둘의 손에 닿고 저희 둘의 리듬으로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남편 이찬수도 멀뚱히 소파에 앉아 TV만 켜놓고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못내 답답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부엌불도 켜지 않고 국 하나 끓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상하다는 듯 주방을 서성이더군요. 오늘 밥 안 해? 응, 오늘부터 각자 알아서 먹자. 왜?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니, 그냥 하기 싫어서. 그 말에 여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날엔 아예 청소기를 꺼내더군요. 제가 일부러 마루에 먼지를 놔둔 걸 알아챘는지 투덜대지도 않고 묵묵히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어색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그날부터 여보는 조금씩 변했습니다. 빨래도 혼자 널고 티셔츠를 개키는 법도 유튜브로 배우더군요. 정자야, 이거 이렇게 접는 거 맞지? 응, 잘했네. 내가 해도 되지? 그럼 당신 손도 사람 손이잖아. 그 말에 여보도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괜히 어색하게 웃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밤이면 둘이 나란히 앉아 조용히 드라마도 보고 시장에 가면 고등어 한 마리 놓고 이거 맛있어 보이지? 응.
오늘 당신이 구워봐. 내가? 아휴, 해볼게. 그렇게 서툴지만 같이 하는 시간이 점점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혼자 뛰어다니며 다 했던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여보도 자연스럽게 냄비 뚜껑을 열고 끓었나? 하고 국물 맛도 보더군요. 그 모습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란 존재가 돈 벌어오는 사람, 가장의 얼굴로만 생각했습니다. 서로 말이 없고 대화도 없고 저녁이면 술 냄새 풍기고 들어와서는 뉴스만 보고 잠드는 사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냥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 방에서 숨 쉬고 같은 밥상에 앉아 웃는 사람. 이제야 그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남편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정자야, 우리 이사 오기 전엔 마지막으로 손 잡은 게 언제였지? 그 질문에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았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그냥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이제 늦었지? 아니, 늦게라도 잡았으니까 괜찮아.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산책을 했습니다. 아들놈들 이름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없으니 오히려 공기도 가벼웠고 밥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눈치 없이 소파에 눕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그래? 참 좋네. 우리 저녁엔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 구울까? 좋지. 그럼 당신이 오늘은 국도 끓여. 에이, 알았어. 그렇게 우리 둘만의 리듬이 생기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배운 요리를 해도 이젠 남편이 먼저 칭찬합니다. 정자야, 요즘 내 요리 실력 늘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라도 내 손맛을 배우잖아. 그럼 내가 요리 학원 다니는 남편이 되어야겠네. 그 대화 속엔 서운함도 비꼼도 없었습니다. 그냥 웃음이었고 여유였습니다. 아들놈들이 그걸 알까 싶더군요. 아니,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놈들이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니까요. 밤이 되면 둘이 같이 앉아 조용히 TV도 보고 가끔은 남편이 직접 라면도 끓여줍니다. 그 라면 맛이 세상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당신도 사람 같아. 뭐야? 그럼 그전엔 사람이 아니었냐? 그전엔 그냥 애 아빠, 돈 버는 사람, 그게 다였지. 그래서 이제야 나도 당신 남편인 거냐? 응, 이제야 같이 걷는 사람 같아. 그 말에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슬픔도 미안함도 후회도 모두 담겨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감정에 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동반자로, 우리 둘이서만 살아가는 게 제일 편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자식 얘기, 손주 얘기, 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만의 이야기, 우리 둘만의 밥상, 우리 둘만의 날씨만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평화인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난 뒤에도 저희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휴대폰 벨소리도 초인종도 거실불도 필요 없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아들놈들, 가끔 단톡방에 스티커 하나 띄워놓고
명절 때가 되면 잘 지내시죠? 라는 형식적인 문자가 올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저희 부부는 일부러 답장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애들이 추석 인사 문자도 늦었네. 그러게. 그래도 뭐, 올 만큼 온 거지. 그래, 이젠 뭐 기대 안 해. 그 말이 더 이상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눈물이 먼저 나왔을 겁니다. 애들이 날 이렇게까지 외면하다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밤새 뒤척였겠죠. 하지만 이젠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사람도 계절처럼 흐르는 거고, 내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전엔 그렇게 분하고 억울했던 순간들이 이젠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정말 희한했어요. 마음이 무겁지도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했고 홀가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계란 한 판을 살 때도 정자 아줌마. 하고 불러주는 시장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그동안 저는 늘 애들 엄마로 불렸는데 이젠 그냥 이정자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 이찬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반찬도 하고 혼자 슈퍼도 가고 빨래도 척척 해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정자야, 내가 요즘 생각해 봤는데, 당신 없으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는 줄 알았어? 근데 해보니까 다 되더라. 그러니까 당신도 사람이지. 그동안 내가 너무 혼자 다 하느라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봤던 거야. 아니, 나도 너를 그냥 밥 해주는 사람으로만 봤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웃었습니다. 슬픈 게 아니라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긴 시간 동안 눌러왔던 억울함, 아쉬움, 피로가 모두 녹아내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부부라기보다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제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요리학원은 주 3회로 늘렸고, 동네 도서관에도 가서 소설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혼자서 카페에도 가고, 심지어 작은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혼자 떠난 여행에서 저는 처음으로 혼자 라면도 끓여 먹고, 혼자 산길도 걸어보고, 혼자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돌아온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정자야, 혼자 다녀오니까 어때? 좋더라. 나도 나를 볼 수 있어서. 그럼 앞으로도 가끔 그렇게 해. 너무 애들만 챙기다 보니 너 자신을 놓쳤잖아? 응, 이젠 그럴 거야. 근데 당신도 혼자 카페 가봐. 좋더라. 진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이제 서로를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이정자, 이찬수, 그냥 이름 석자로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정자야, 응, 우리 나중에 늙으면 누구 장례식장도 가지 말고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산책하면서 끝내자. 좋지. 그럼 당신이 먼저 가도 나 원망 안 할게. 그래? 나도 안 할게. 그 말이 어찌나 가슴 따뜻하게 들리던지요. 그건 서러움도 분노도 아닌 그냥 담담한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놈들은 한 달에 한 번 스티커 하나, 명절에 문자 한 줄만 보내왔습니다. 그마저도 기계적으로.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와 저는 같은 방에서 다른 꿈을 꾸는 부부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풍경을 보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게 그렇게 편하고 든든하고 행복한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여보에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늦게 철이 들어서 다행이야. 늦어도 괜찮아? 그래도 살아있을 때 알았으니까. 그날은 오랜만에 여보와 둘이서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자식들 손보다 손주들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건 서로가 사람으로서 서로를 바라봐준 손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이정자로. 그리고요. 그게 참 행복하더군요.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